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누구나 따뜻한 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 몇 년 전, 한 시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든 시민이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멋진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뉴스에서 사라진 그 주에도 정선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76살 된 김영자 할머니는 마당 옆 자그마한 밭에서 돋아난 두릅을 따다가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간장에 조물조물 묻혀서 밥 위에 얹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국처럼 먹는 것이 할머니의 오랜 봄 습관이다. 그릇은 작았지만 향은 깊었다. 그 식탁에는 닭고기도 시장에 보조금도 없었다. 필요한 것은 단지 흙과 시간, 그리고 계절의 약속뿐이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따서 먹은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어. 따로 심지 않아도 해마다 올라와. 그냥 내 밭이 먼저 기억하는 거지. 도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매년 먹을 수 있는지. 하지만 산골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잊혀진 어떤 식물에 관한 이야기. 화려하지도 돈이 되지도 않는 풀 한 포기.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살게 한 지혜의 식물. 왜 그런 식물이 사라졌는지, 왜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식물이 다시 필요해졌는지를 말하려 한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어쩌면 계절의 리듬이 당신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다시 울리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흙이 기억하고 식물이 응답하는 오래된 약속.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자. 그날 김영자 할머니가 다듬던 두릅의 연두빛 줄기를 떠올리며 나는 오래전 유럽의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던 또 다른 식물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이름은 구킹헬리였다. 낯선 이름이지만 그 존재는 오래도록 평범한 사람들의 밥상 위에 있었다. 특별한 관리 없이도 해마다 땅을 뚫고 올라와 풍성한 잎과 달콤한 줄기를 내주었고 수십 년 동안 다시 심지 않아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이 식물은 상품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한국에도 그런 식물들이 있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산과 밭둑, 울타리 주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던 봄나물들, 쓴바귀, 곰취, 명이나물, 그리고 두릅 모두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된장에 묻혀지거나 찜으로 올라오던 기억의 맛이다. 그 식물들은 돈을 벌기 위한 작물이 아니었다.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봄처럼 사람들과 땅이 주고받던 약속이었다. 쿠킹헬리도 마찬가지였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시골에서 수백 년간 길러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여겼다. 물을 주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해마다 다시 찾아와 식탁을 채웠다. 마치 자연이 직접 베푸는 자비처럼 그 식물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험한 겨울을 견딘 땅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며 봄의 시작을 알렸다. 줄기에는 단맛이 있었고 잎은 부드러웠으며 뿌리는 토양을 튼튼히 붙잡았다. 그런 식물이 왜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는지, 그 조용한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김영자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그냥 해마다 올라와 라는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질문의 답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식물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조용히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식물은 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김영자 할머니의 밭에서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데 왜 세상의 밭에서는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식물이 약해서도 쓸모가 없어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제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사람들이 밭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다. 땅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효율을 뽑아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밭은 곧게 정리되어야 했고 작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춰야 했다. 그래야 기계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씨를 뿌리는 기계는 질서를 요구했고 흙은 그 요구에 맞춰 깎이고 다듬어졌다. 쿠킹헬리는 그런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 이 식물은 줄을 맞추지 않았고
자연이 허락한 자리에 뿌리를 내렸다. 해마다 조금씩 영역을 넓히며 땅과 친해졌고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었다. 하지만 기계의 눈에는 그것이 불편한 존재였다. 정렬되지 않은 뿌리는 장애물이 되었고 오래 머무는 생명은 방해물이 되었다.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 농촌은 생산성을 요구받았다. 논과 밭은 반듯해야 했고 작물은 한 해에 심고 한 해에 거두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두릅이나 곰취처럼 제멋대로 자라는 식물은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 사람이 손으로 오르내려야 하는 비탈진 곳으로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쳤다. 땅과 오래 함께하는 식물의 가치였다. 해마다 갈아엎지 않아도 되는 작물, 다시 사지 않아도 되는 생명. 그런 존재는 경제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기록에서 지워졌고 교육에서 빠졌으며 기억에서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식물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었다. 쿠킹헬리도, 두릅도, 곰취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다. 다만 우리가 편리함을 선택하는 동안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편리함을 선택하고 조용한 식물들이 한 발 물러난 그 순간부터 땅은 조금씩 말을 잃기 시작했다. 기계와 속도를 위해 땅을 매년 갈아엎는 농업이 당연한 것이 된 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선의 산자락에서 여전히 두릅이 자라고 있을 때 평야의 밭들은 해마다 갈리고 뒤집히며 점점 메말라갔다. 깊이 박힌 뿌리 대신 얕은 뿌리의 작물만이 자리를 차지했고 그 작물들은 수분이 부족하면 금세 시들어버렸다. 그래서 비료가 필요했고 농약이 필요했고 물을 끌어올리는 장비가 필요했다. 자연의 질서는 사라지고 인위적인 보충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한 농민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밭에서 나는 풀로 반찬을 만들었어. 그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면 됐지. 그런데 지금은 뭐든 사야 하고 뿌려야 하고 걷어내야 해. 그 말에는 아쉬움뿐 아니라 우리가 놓쳐버린 일상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1년생 작물이 중심이 된 현대 농업에서는 해마다 다시 심고 다시 갈고 다시 사는 순환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땅은 얕아지고 힘을 잃고 숨을 멈춘다. 깊은 뿌리로 토양을 지탱하던 식물들이 사라지자 비가 오면 흙이 씻겨 내려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린다. 193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더스트볼은 이런 농업 시스템의 취약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국에서도 매년 수많은 농경지가 한계지로 분류된다. 더 이상 농사가 어렵다고 판단된 땅들이다. 그러나 그 땅들은 정말로 쓸모없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 다시 말하지만 땅이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땅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조용히 밭 옆에 앉아야 하는지 모른다. 깊은 숨을 쉬는 식물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있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는 오래된 식물들이다.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풀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깊고 오래며 땅을 지키는 힘을 갖고 있다. 쿠킹헬리처럼 두릅처럼 해마다 스스로 올라오는 식물들 말이다. 이런 다년생 식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뿌리다. 얕은 뿌리를 가진 1년생 작물이 표면의 수분만 이용한다면 다년생 식물은 땅속 깊이 수미터까지 뿌리를 내려 지하수에 닿는다. 그것은 단지 식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생명에게도 물을 끌어다주는 행위다. 자연은 늘 그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한다. 강원도의 산골에서 자라는 곰취는 바로 그런 식물이다. 거친 돌틈 사이에서 자라지만 봄이면 누구보다 먼저 고개를 든다. 산비탈의 뿌리를 받고 토양 유실을 막으며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난다. 예전에는 밭 근처나 산 중턱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일부러 찾아가야 겨우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는 사이
곰치는 스스로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다년생 식물이 땅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분석한 결과 특정 조건에서는 1년생 작물에 비해 최대 60%까지 토양 유실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지 수치가 아니라 땅이 숨을 쉬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김영자 할머니의 밭이 늘 부드럽고 촉촉한 이유도 아마 그런 다년생 식물들이 밭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몰라도 식물들은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땅과 물과 생명을 지켜온 이 오래된 친구들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다. 자연을 길들일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갈 것인지. 답은 어쩌면 이미 밭 옆 그늘 속에 피어있는 작은 잎사귀 속에 있을지 모른다. 밭 옆 그늘 속에서 피어난 작은 잎사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다. 왜 나를 다시 보지 않았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식물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것들에 대한 되묻기였다. 그리고 그 대답은 자연을 잊은 이유 속에 있었다. 우리는 왜 이런 다년생 식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그 선택이 우리 손에서 멀어졌을까? 그 답은 수익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씨앗을 파는 회사들이 생겼고 비료와 농약, 농기계를 함께 판매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이 구조 안에서는 매년 씨앗을 사야 하고 매년 비료를 뿌려야 하며 매년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쿠킹 헨리 같은 다년생 식물은 그 시스템에 맞지 않았다. 한 번 심으면 몇십 년을 함께하니 씨앗을 다시 팔 기회가 없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연히 돈이 돌지 않는다. 이익이 되지 않는 식물은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 조용한 존재는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라져야 했다.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과거에는 봄이 오면 산에서 자연스럽게 채취하던 나물들이 점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업 교육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대신 한 해에 많은 수확이 가능한 상추, 고추, 배추 같은 1년생 채소가 중심이 되었고 시장은 그것만을 기준으로 작물을 평가하게 되었다. 씨앗 회사는 해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하는 구조를 강화했고 이는 자급보다는 의존의 삶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만약 한 번만 씨앗을 심고 그 뒤로는 해마다 밥상에 오를 수 있다면 왜 그걸 선택하지 않느냐고. 그건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씨앗이 아니라 잊힌 씨앗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눈이다.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할 것은 단지 씨앗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씨앗이 상징하는 삶의 방식이다. 선택조차 하지 못했던 다년생 식물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땅속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다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신호를 듣고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의 외곽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정우 씨 부부는 그런 반응의 한 예다. 도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한 그들은 처음에는 상추와 고추 같은 익숙한 작물만 심었다. 하지만 해마다 씨앗을 사고 비료를 뿌리고 수확을 조절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르신이 말해준 기억 속의 식물을 떠올렸다. 옛날에는 저 산자락에서 곰취만 따도 밥상이 풍성했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이정우 씨는 농약도 비료도 없이 자라는 식물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근처 숲에서 씨앗을 채취해 집 뒤 언덕에 심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봄마다 두릅, 곰취, 취나물이 지천으로 자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봄이 되면 내가 심는 게 아니라 땅이 나를 위해 꺼내놓는 느낌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땅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말이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농업연구소에서는 커른자 켄자라는 다년생 밀을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했다. 단일 수확 중심의 농업을 넘어서는 첫걸음이었다. 한국에서도 생명의 씨앗 캠페인과 같은 운동을 통해
잊힌 전통종을 다시 모으고 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땅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땅을 신뢰할 차례다. 기계가 아닌 계절을 믿고 시장이 아닌 뿌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작지만 분명한 전환이다. 작지만 분명한 전환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손안에 든 한 줌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이정우 씨의 밭에서 돋아난 두릅이 그렇고 김영자 할머니가 해마다 맛보는 봄나물이 그렇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자연과의 조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쿠킹 헨리처럼 한 번 심으면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식물들은 그런 삶의 상징이었다. 이런 식물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우리의 일상에도 질문을 던진다. 매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구조, 해마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해야 유지되는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속도의 요구. 만약 이것이 효율이라면 왜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있을까? 효율이란 말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 묻고 다시 골라야 한다. 속도와 효율만을 내는 농업, 매년 갈아엎고 비우는 방식,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 대답은 거창할 필요 없다. 봄마다 잊지 않고 올라오는 한 포기 식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밭, 가장자리의 푸른 잎, 그리고 그 식물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선 속에 있다. 김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특별한 것을 하지 않는다. 그저 제철이면 눈에 띄는 것을 땄고 바구니에 담았고 손질해 밥상에 올렸다. 그것이 그녀가 사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야말로 오랜 생명과 이어지는 길이었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 그녀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녀처럼 바라보는 건 가능하다. 땅을 소비의 대상이 아닌 기억의 장소로, 식물을 상품이 아닌 친구로 대하는 것. 다가오는 3월, 만약 당신의 작은 화단에서 처음 싹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봄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이 다시 말을 걸고 있다는 표시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조용한 반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기계도 시장도 아닌 뿌리의 약속을 따르는 삶. 산업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선택.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흐름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일뿐이다. 쿠킹 헨리가 그러했듯이 잊힌 식물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